경북 안동의 어느 집성촌, 퇴락해가는 기와집. 사랑채에선 오늘도 곰방대를 두드리는 소리와 함께 서슬퍼런 호령이 담장을 넘었다. 계집년이 글자는 배워서 무엇하느냐. 그 영악한 머리로 남동생 상필이 책보나 빨아놓고 아궁이 불이나 거르지 마라. 12살 말순은 부엌대기처럼 다리를 틀고 앉아 커다란 가마솥에 불을 떼고 있었다. 매캐한 연기가 눈을 찔러 눈물이 핑 돌았지만 말순은 소매깃으로 눈가를 훔치며 아궁이 속을 응시했다. 타오르는 장작불은 말순의 검게 그을린 얼굴을 붉게 비췄고 그 불꽃 속에서 말순은 보이지 않는 글자들을 읽어내려갔다. 방 안에서는 이란성 쌍둥이 남동생 상필이 낭낭하게 천자문을 외우는 소리가 들려왔다. 상필은 집안의 3대 독자이자 가문을 일으킬 기둥으로 대접받았다. 어머니는 상필이 책장을 넘길 때마다 꿀물을 타바쳤고 아버지는 상필이 붓글씨라도 한자 쓰면 온 동네에 자랑하기 바빴다. 하지만 말순은 그 기둥을 바치는 주춧돌 밑에 지늘게 불과했다. 한날 한시에 한 배에서 태어났건만 상필의 밥그릇엔 뽀얀 쌀밥이 고봉으로 담겼고 말순의 그릇엔 뉘가 섞인 시큼한 보리밥과 시래기 한 줄기뿐이었다. 어무이, 내도 학교 가고 싶으예. 상필이 따라 소학교 문턱이라도 밟아보면 안 되겠는교? 내 글자 다 압니다. 어깨 너머로 다 배웠단 말입니다. 말순이 아궁이 앞 부직갱이를 꽉 쥐며 용기를 내어 내뱉은 말에 돌아온 것은 어머니의 차가운 눈총과 매몰찬 등짝 스매싱이었다. 가시나가 어딜 감히. 내 팔자는 살림 배우다 남의 집 민며느리로 가는 기다. 공부는 무슨 얼어 죽을 공부냐. 상필이 공부 방해하지 말고 나가서 나물이나 캐오너라. 어머니의 모진 말보다 말순을 더 아프게 한 것은 옆방에서 쌀밥을 우물거리며 모른 척 책장만 넘기던 상필의 무관심이었다. 상필은 누나인 말순이 자기를 위해 희생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다. 말순은 밤마다 헛간에 숨어 상필이 다 써서 버린 몽당 연필 조각을 보물처럼 품었다. 손가락 한마디도 안 되는 그 작은 나무 막대기는 말순에게 세상으로 나가는 유일한 열쇠였다. 말순은 식구들 몰래 보리밥 덩어리 속에 그 연필을 숨겨두었다. 어머니가 밥을 퍼줄 때마다 가시나가 밥은 많이 처먹어서 뭐하냐며 윽박지르는 통에 말순의 밥은 늘 바닥이 보였지만 그녀는 그 보리밥 한 숟갈을 아껴 연필을 닦고 또 닦았다. 그리고 모두가 잠든 야심한 밤 달빛이 창호지 문을 타고 들어와 마루 위를 창백하게 비출 때면 말순은 낡은 신문지 가장자리에 자신의 이름을 썼다. 말순. 그러던 어느 날 평화롭던 사실은 말순에게만 가혹했던 집안의 거대한 풍랑이 들이닥쳤다. 노름과 주색에 빠져 지내던 작은아버지가 문중의 종토를 담보로 거액의 사채를 쓰고 야반도주를 한 것이다. 빚쟁이들이 시커먼 구두발로 기와집 마당을 점령했고 할아버지는 충격으로 뒷목을 잡고 쓰러지셨다. 집안의 대들보라던 상필은 겁에 질려 안방 장롱 속에 숨어 나오지도 못했다. 이 집 구석에 돈 될 만한 거 다 가져가. 땅 못 내놓으면 딸년이라도 팔아넘겨야지. 빚쟁이들의 험악한 고함이 마당 가득 울려 퍼질 때 부엌에서 밥물을 맞추던 12살 말순이 튀어나갔다. 그녀의 손에는 불이 붙은 부직갱이가 들려 있었다. 우리 할배 건드리지 마이소. 빚은 내가 갚을 테니 당장 나가란 말입니다. 내 눈에는 당신들보다 이 불이 더 무섭지 않다. 이 말입니다. 조그만 계집애의 눈에서 뿜어져 나오는 서슬퍼런 도끼의 빚쟁이들이 움찔하며 뒤로 물러섰다. 말순은 알고 있었다. 이 집에서 자기를 지켜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상필을 위해 자기를 팔아넘길 부모님의 눈빛을 이미 보았기 때문이었다. 그날 밤 말순은 보리밥 속에 숨겨두었던 몽당 연필과 낡은 신문지 뭉치를 챙겨 야반도주를 결심했다. 가족을 구하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상필의 누나인나 집안의 희생양이 아닌 오직 말순이라는 이름으로 숨쉬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말순이 보따리를 싸서 대문을 나서려 할 때 어둠 속에서 누군가 그녀의 손목을 잡았다. 어머니였다. 어머니의 손엔 꼬깃꼬깃한 10원짜리 지폐 한 장과 보리밥을 싼 보자기 하나가 들려 있었다. 말순아, 가서 죽지 말고 살아라. 이 애미처럼 가슴에 대못 박고 살지 말고 저 넓은 세상 나가서 글자 배운 것 하고 살아라.
계집도 사람이라는 걸 내가 꼭 보여주고 온나. 어머니의 목소리는 흐느낌으로 젖어 있었다. 평생 아들 타령만 하던 어머니였지만 딸 자식을 사지로 내모는 어미의 심정은 이미 갈기갈기 찢겨 있었다. 말수는 어머니의 거친 손등 위로 눈물을 떨구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어둠 속으로 뛰어갔다. 안동역으로 향하는 밤길은 칠흑 같았다. 부엉이 울음소리가 등 뒤를 쫓아왔고 산짐승의 거친 숨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하지만 말수는 무섭지 않았다. 보리밥 속에 숨겨둔 연필이 가슴팍을 찔러왔고 그 통증이 오히려 그녀를 깨어있게 했다. 부산행 완행 열차의 딱딱한 의자에 몸을 실은 말수는 창밖으로 멀어지는 고향의 실루엣을 보았다. 상필이 편하게 잠들어 있을 그 기와집, 자기가 평생 불을 떼던 그 아궁이, 그리고 차별과 서름의 냄새가 진동하던 그 부엌. 말수는 가슴속 일기장에 첫 문장을 적었다. 196X년 X월 X일. 나는 오늘 죽었다. 그리고 말순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태어났다. 부산항에 도착했을 때 새벽의 비릿한 바닷바람이 말순의 뺨을 때렸다. 12살 소녀의 보따리 안에는 낡은 사전 한 권과 몽당 연필, 그리고 식어 빠진 보리밥 한 덩이가 전부였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부산 앞바다의 파도보다 거칠고 단단했다. 말수는 시장 한 구석에 앉아 어머니가 싸준 보리밥을 씹었다. 눈물 섞인 밥알은 짜고 썼지만 말수는 단 한 톨도 남기지 않고 삼켰다. 그것은 살아남겠다는 맹세였고 다시는 누구에게도 고개 숙이지 않겠다는 선언이었다. 하늘에선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말수는 낡은 사전을 머리에 이고 가발 공장이 늘어선 골목으로 걸음을 옮겼다. 그곳엔 그녀처럼 이름 없이 불려가는 수많은 공순이들이 있겠지만 말수는 확신했다. 자신은 그곳에서 단순한 부품이 아닌 세상을 써내려가는 작가가 될 것임을. 부산 범일동 철길 옆 낮게 엎드린 한바집들과 검은 연기를 내뿜는 공장 굴뚝들이 숲을 이루고 있었다. 12살 말순이 처음 마주한 도시는 웅장함보다는 비릿한 생선. 냄새와 타이어 타는 냄새가 뒤섞인 거친 야수와 같았다. 안동의 맑은 공기 대신 매캐한 매연이 폐부를 찔렀고 사람들은 저마다 살기 위해 어깨를 부딪히며 바삐 걸음을 옮겼다. 말수는 어머니가 쥐어준 10원짜리 한 장을 품에 꼭 쥐고 대성 가발이라는 낡은 간판 아래 섰다. 공장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수백 대의 미싱 돌아가는 소리가 고막을 때렸다. 드르륵 드르륵. 그 소리는 마치 굶주린 짐승이 이빨을 가는 소리처럼 들렸다. 야, 너 이름이 뭐야? 어디서 왔어? 헝클어진 머리에 눈밑이 휑한 중년의 여공 경숙이 말순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물었다. 경숙은 이 공장에서 반장으로 불리는 서슬 퍼런 존재였다. 이말순입니다. 안동서 왔는겨. 안동? 양반 동네서 여긴 뭐하러 왔어? 여긴 양반이고 상놈이고 없어. 손가락 10개 다 붙어있고 눈만 뜨고 있으면 돼. 저기 구석에 가서 머리카락 골라내. 말순이 배정받은 일은 수출용 가발에 들어갈 인모를 색깔별로 분류하고 엉킨 것을 푸는 작업이었다.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여인들의 잘린 머리카락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어떤 것은 비단결처럼 고왔지만 어떤 것은 떼국물이 줄줄 흐르고 이가 득실거렸다. 말수는 구역질이 올라오는 것을 참으며 낱낱이 머리카락을 골라냈다. 손가락 끝은 금세 거칠어졌고 날카로운 머리카락에 베어 피가 맺혔다. 하지만 말수는 아픈 기색조차 내지 않았다. 고향집 사랑채에서 배불리 쌀밥을 먹고 있을 남동생 상필을 생각하면 이 정도 고통은 오히려 달콤했다. 적어도 여기선 남의 책보를 빨지 않아도 되었고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자신의 노동으로 밥값을 할 수 있었으니까. 공장의 하루는 잔인했다. 새벽 6시에 시작된 작업은 밤 10시가 넘어서야 끝이 났다. 여공들은 졸음을 쫓기 위해 타이밍을 나눠 마시며 버텼다. 말수는 약을 먹는 대신 작업대 밑에 숨겨둔 몽당 연필로 손바닥에 글자를 썼다. 손바닥에 새겨진 글자들이 땀에 씻겨 내려갈 때마다 말수는 다시 썼다. 글자는 그녀에게 유일한 진통제였고 현실을 잊게 해주는 마법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공장에 작은 소동이 일어났다. 사장실에서 중요한 서류 한 장이 없어졌다는 것이다.
그것은 일본 수출 계약서였다. 사장은 노발대발하며 여공들을 한 줄로 세웠다. 누구야? 누가 내 방에 들어왔어? 너희 중 하나가 일본 놈들한테 팔아넘기려고 훔친 거지. 사장의 시선은 구석에 앉아있던 가장 어린 여공 말순에게 머물렀다. 말순은 평소 작업대 밑에서 무언가 열심히 적는 모습 때문에 영악한 계집애로 찍혀 있었다. 너, 이리 나와. 너 아까 사장실 청소하러 들어갔지? 보따리 내놔. 사장은 말순의 낡은 보따리를 바닥에 팽개쳤다. 보따리 안에서 쏟아져 나온 것은 해진 속옷, 두 벌과 빗물에 젖어 쭈글쭈글해진 낡은 사전 그리고 수십 장의 신문지 뭉치였다. 신문지 위에는 깨알 같은 글씨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이게 뭐야? 내가 스파이야? 이 암호 같은 글자들은 다 뭐야? 사장은 말순이 공부를 위해 적어둔 단어장과 일기를 보고는 간첩이나 산업 스파이라도 잡은 듯 소리를 질렀다. 여공들은 겁에 질려 말순을 멀리했다. 말순은 당당하게 고개를 들었다. 그거 암호화입니다. 제가 배운 단어들이고 오늘 하루 제가 느낀 걸 적은 일기입니다. 사장실 서류는 본 적도 없는교. 이 가시나가 어디서 또박또박 말대꾸야. 사장이 손을 치켜든 순간 반장 경숙이 앞을 가로막았다. 사장님, 이 서류 말씀입니까? 아까 경리 미쓰리가 결제받는다고 가져가는 거 제가 봤는데요. 여기 애들은 글자도 모르는 애들이 태반인데 무슨 서류를 훔칩니까? 경숙의 차가운 목조에 사장은 헛기침하며 손을 내렸다. 나중에 확인해 보니 서류는 정말 경리 책상 위에 있었다. 사장은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자리를 떴다. 그날 밤 퇴근길에 경숙이 말순을 불러 세웠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눅눅해진 눈깔 사탕 하나를 말순의 손에 쥐어주었다. 너 글 안다며? 근데 왜 이런 데 왔어? 그 머리면 학교를 가야지. 학교 갈 돈이 없는겨. 상필이 제 쌍둥이 동생 가르친다고 저는 여기 왔습니다. 말순의 대답에 경숙은 씁쓸하게 웃었다. 후나미 같은 년. 세상 천지에 너 같은 애들이 널렸지. 야, 너 공부하고 싶으면 밤에 저기 시장통 너머에 있는 야학 찾아가봐. 공순이들이 모여서 공부하는 데가 있어. 말순의 눈이 번쩍 뜨였다. 밤 10시 퇴근 후 몸은 천근만근이었지만 말순은 달리기 시작했다. 낡은 사전과 연필을 품에 안고 희미한 가로등 아래를 지나 도착한 곳은 어느 교회의 지하 창고였다. 그곳엔 기름때 묻은 작업복을 입은 언니들이 촛불 아래서 책을 읽고 있었다. 칠판 앞에 선 대학생 선생님이 글자를 쓰기 시작했다. 사람은 누구나 존엄하다. 성별과 신분에 상관없이. 말순은 그 문장을 보는 순간 가슴이 턱 막혔다. 안동 기와집에서 계집은 사람도 아니다라는 소리만 듣고 자랐던 12살 소녀에게 그 문장은 천둥 번개처럼 뇌리를 때렸다. 말순은 떨리는 손으로 손바닥에 적었던 자를 지우고 새로운 문장을 쓰기 시작했다. 나는 사람이다. 나는 말순이다. 야학에서 돌아오는 길 말순은 잠시 멈춰서서 고향 하늘 쪽을 바라보았다. 상필은 지금쯤 깨끗한 이불 속에서 내일 학교 갈 준비를 하고 있겠지. 하지만 말순은 상필이 부럽지 않았다. 상필은 부모가 떠먹여주는 지식을 먹고 있었지만 말순은 자신의 피와 땀으로 일궈낸 살아있는 지식을 스스로 쟁취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공장의 미싱 소리는 여전히 괴로웠고 머리카락 먼지는 목구멍을 칼칼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말순은 이제 더 이상 울지 않았다. 그녀의 보따리 속 낡은 사전에는 하루하루 새로운 단어들이 채워졌고 그녀의 꿈은 가발 공장의 담장을 넘어 더 넓은 세상을 향해 뻗어나가고 있었다. 어느덧 말순의 일기장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런 문구가 적혔다. 가발 하나를 만들려면 1000번의 바늘질이 필요하듯 내 인생의 한 문장을 완성하기 위해 나는 오늘 1000번의 눈물을 삼킨다. 하지만 그 문장은 반드시 찬란할 것이다. 부산의 가을은 바닷바람에 실려온 짠내와 함께 일찍 찾아왔다. 가발 공장의 창문 틈새로 스며드는 바람은 여공들의 얇은 작업복을 사정없이 파고들었다. 말순은 퇴근 후 야학에서 돌아와 공장 기숙사 좁은 방 한 구석에서 촛불을 켰다. 그녀의 손엔 낮 동안 가발 임모를 고르느라 갈라지고 피가 맺힌 손가락이 쥐어 있었지만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말수는 야학에서 빌려온 세계 명작 전집 중 한 권을 펼쳤다. 종이 냄새가 코끝을 간지럽혔다. 그녀는 책장 귀퉁이에 연필로 단어들을 적어 내려갔다. 자유, 권리, 자아. 안동 기와집 부엌대기로 살 때는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단어들이 말순의 가슴 속에서 살아 움직였다. 그때였다. 기숙사 복도 끝에서 거칠고 묵직한 발소리가 들려왔다. 술 냄새와 눅눅한 담배 냄새가 문틈으로 먼저 새어들어왔다. 문이 벌컥 열리며 나타난 검은 그림자, 그것은 안동에서 단숨에 달려온 아버지 이판석이었다. 2년, 여기 숨어서 요사스러운 짓거리를 하고 있었더냐. 아버지는 말순이 들고 있던 책을 낚아채 바닥으로 팽개쳤다. 말순은 당황해 일어서려 했지만 아버지의 커다란 손이 말순의 머리채를 휘감았다. 아버지, 이게 무슨 짓입니까? 여기까지 어째 오셨는교? 상필이가 이번에 대구에 있는 큰 중학교에 가게 됐다. 집안 기둥이 큰 물로 나가는데 계집년이 돈은 안 보내고 밤마다 헛짓거리를 해. 야? 공순이들이 모여서 데모나 배우는 데를 다녀. 아버지는 방안을 뒤지기 시작했다. 말순이 베개 밑에 숨겨두었던 낡은 사전과 부산에 온 날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써내려온 일기장 뭉치가 쏟아져 나왔다. 아버지는 그것들을 한데 모아 복도로 가지고 나갔다. 복도 한가운데에는 여공들이 쓰다 남은 연탄재와 쓰레기들이 쌓여 있었다. 아버지는 주머니에서 라이터를 꺼내 일기장 첫 장에 불을 붙였다. 아버지, 안 됩니다. 그거 없으면 저 못 삽니다. 제발요, 아버지. 말수는 맨발로 복도로 뛰어나가 아버지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졌다. 하지만 아버지는 무정한 발길질로 말순을 걷어찼다. 불길은 순식간에 종이 더미를 집어삼켰다. 말순이 잠을 쫓아가며 적었던 단어들, 공장에서 모욕을 당할 때마다 스스로를 달랬던 문장들, 상필의 그늘이 아닌 이말순으로 살고 싶다던 간절한 기도들이 재가 되어 공중으로 흩어졌다. 이 종이 쪼가리들이 내 밥을 먹여주냐, 상필이 등록금을 대주냐. 내일부터 공장장한테 말해서 잔업수당 더 쳐주는 대로 옮겨라. 상필이 대구 자취방값까지 내가 벌어야 한다. 알겠느냐? 아버지는 불타는 일기장을 짓밟으며 윽박질렀다. 불길이 꺼진 자리에는 검게 그을린 종이 조각 몇 개만이 뒹굴었다. 말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타버린 종이들을 손으로 훑쳤다. 손가락이 뜨거웠지만 마음보다 뜨겁지는 않았다. 상필. 오직 상필만을 위해 존재하는 집안. 자기는 그저 상필이라는 나무를 키우기 위해 거름으로 쓰이다 버려질 운명인 것인가. 말수는 타버린 일기장 조각 중 하나를 집어들었다. 그곳엔 반쯤 탄 글자로 나는 람이다라는 문구만 간신히 남아있었다. 나는 사람이다라는 문장에서 사자가 타버린 것이었다. 말수는 고개를 들어 아버지를 보았다. 20년 가까이 하늘처럼 우러러보던 아버지의 얼굴이 그날따라 낯선 짐승처럼 보였다. 아버지는 딸의 눈물을 보지 않았다. 그저 딸의 손에서 나올 돈의 액수만을 계산하고 있었다. 아버지, 내는 상필이 뒷바라지하는 소도 아니고 개도 아닙니다. 상필이 대학 가고 고시 패스할 때까지 내 고열잔에서 바치랐고요. 내 인생은요? 내 이름은요? 말순의 목소리는 낮고 서늘했다. 아버지는 기가 찬다는 듯 헛웃음을 쳤다. 내 인생은 상필이가 잘 되는 게 내 인생이야. 계집애가 말이 많아. 내일 당장 짐 싸서 방직 공장으로 옮겨. 거긴 기숙사비도 안 받고 월급도 더 준다더라. 아버지는 침을 뱉고는 기숙사를 빠져나갔다. 말수는 밤새도록 복도에 앉아 타버린 재를 지켰다. 동료 여공들이 안타까운 눈으로 바라보았지만 아무도 말을 건네지 못했다. 새벽녘 안개 낀 부산항의 고동소리가 들려왔다. 말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눈물이 없었다. 대신 그 자리엔 서슬 퍼런 결의가 들어찼다. 말수는 방으로 들어가 유일하게 타지 않은 물건, 가슴 안쪽에 숨겨두었던 어머니의 10원짜리 지폐와 몽당 연필 한 자루를 챙겼다. 그녀는 공장으로 향하지 않았다. 대신 야학 선생님이 머무는 작은 하숙집으로 향했다. 선생님, 저 공부하고 싶습니다. 돈이 안 들어도 좋고 잠을 안 자도 좋습니다. 상필이의 누나가 아니라 글 쓰는 이말순으로 죽고 싶습니다.
방법이 없겠는교? 야학 선생님은 말순의 그을린 얼굴과 상처투성이 손을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는 서랍 깊숙한 곳에서 편지 한 장을 꺼내주었다. 말순아, 서울에 내 은사님이 운영하시는 작은 잡지사가 있다. 거기서 사원으로 일하면서 야간 고등학교를 다닐 수 있을 거야. 하지만 거긴 여기보다 더 힘들 거다. 먹는 건 줄여도 공부는 멈추지 않겠다고 약속할 수 있겠니? 말순은 선생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 약속합니다. 제 영혼을 다 태워서라도 글을 배울 깁니다. 아버지가 제 일기장을 태웠지만 제 가슴 속 불길은 못 태웠습니다. 그날 오후 말순은 아버지가 기다리는 방직 공장이 아닌 서울행 기차에 몸을 실었다. 기차가 출발하는 순간 플랫폼 저 멀리서 딸을 찾으며 고함을 치는 아버지의 실루엣이 보였다. 하지만 말순은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상필의 누나 이말순은 어제 그 복도에서 일기장과 함께 타 죽었다. 이제 남은 것은 오로지 자신의 길을 개척할 한 명의 인간뿐이었다. 기차 창가에 비친 말순의 얼굴은 12살 소녀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고난을 뚫고 솟아오르는 거대한 파도의 얼굴이었다. 그녀는 품 안에 몽당 연필로 손등에 새롭게 썼다. 상필의 누나가 아닌 작가 이말순. 196X년 서울행 열차에서 말순의 진짜 전쟁은 이제 서울이라는 거대한 정글에서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그녀의 무기는 오로지 몽당 연필 하나와 꺾이지 않는 자존심뿐이었다. 서울역에 내린 말순을 맞이한 것은 코끝을 아리는 찬바람과 사람들의 무심한 어깨질이었다. 부산보다 훨씬 크고 높은 건물들, 그 사이를 바삐오가는 전차와 자동차의 경적 소리는 12살 소녀의 심장을 움츠러들게 했다. 말순은 야학 선생님이 써준 주소를 품에 꼭 쥐고 종로의 좁은 골목길을 헤맸다. 그녀가 도착한 곳은 문학의 뜰이라는 작은 잡지사였다. 지하 창고 같은 사무실에는 퀴퀴한 종이 냄새와 잉크 냄새가 가득했다. 말순은 그 냄새가 좋았다. 안동의 쇠똥 냄새나 부산의 머리카락 먼지보다 훨씬 고결하게 느껴졌다. 내가 부산에서 온 말순이냐? 글을 좀 안다고? 잡지사 주간인 오 선생은 돋보기를 코끝에 걸치고 말순을 훑어보았다. 그는 말순의 거친 손마디를 보며 혀를 찼다. 여기선 사원이다. 청소하고 원고 배달하고 심부름하고. 잠은 저기 신문지 쌓인 창고에서 자야 해. 월급은 밥값 떼고 나면 남는 게 없을 거다. 그래도 하겠니? 하겠습니다. 밥만 주시모 밤새도록 청소도 하고 원고도 나르겠습니다. 말순의 눈은 초롱초롱했다. 그녀에게 이곳은 잡지사가 아니라 거대한 도서관이었다. 밤마다 편집자들이 퇴근하고 나면 말순은 버려진 파지들을 모아 읽고 또 읽었다. 유명 작가들의 문장을 필사하며 문장의 리듬을 익혔고 맞춤법을 독학했다. 하지만 시련은 곧 찾아왔다. 검정고시를 치러 학원에 등록하려 했으나 초등학교 졸업장도 없는 여자아이를 받아주는 곳은 없었다. 당시 야간 학원은 대부분 직장인 남성들이나 공부 시기를 놓친 군필자들의 전유물이었다. 가시나가 공부는 무슨? 가서 미싱이나 돌려. 학원 원장의 냉대에 말순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는 잡지사 창고에 박혀있던 가위로 자신의 길었던 머리카락을 싹둑 잘라냈다. 서러운 눈물이 발등 위로 툭툭 떨어졌지만 손은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잡지사 편집자가 버린 낡은 교복 상의를 주워 입고 가슴을 압박붕대로 꽁꽁 동여맸다. 거울 속에는 더 이상 안동의 말순이 없었다. 어딘가 위태로워 보이는 소년 하나가 서 있었다. 말순은 학원 접수처에 남동생의 이름을 적어 넣었다. 성명 이상필, 연령 15세 이상필 학생. 여기 등록증 받아가. 말순은 이상필이라는 이름이 적힌 종이를 받아들고 전율했다. 고향에선 그토록 증오했던 동생의 이름이 서울에선 그녀가 공부할 수 있는 유일한 통행증이 된 것이다. 낮에는 잡지사 사원으로 원고 뭉치를 들고 서울 거리를 뛰었고 밤에는 상필이 되어 학원 맨 뒷자리에 앉아 수학 공식을 외우고 영어를 의졸였다. 잠은 하루에 서너 시간이 전부였다. 신문지 위에서 눈을 붙이다 보면 잉크 냄새가 몸에 배어 지워지지 않았다. 하지만 말순은 행복했다. 원고를 배달하러 가며 마주치는 유명 작가들의 뒷모습을 보며
언젠가 저들이 읽을 글을 쓰겠노라 다짐했다. 사건은 가을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어느 날 밤에 일어났다. 학원에서 돌아오던 길 말수는 골목 어귀에서 취객들에게 시달리는 같은 잡지사의 여직원 해주를 발견했다. 말수는 주저없이 달려들어 해주를 막아섰다. 이게 무슨 짓입니까? 당장 비키이소. 소년의 목소리를 흉내내며 소리쳤지만 취객들의 매질에 말수는 바닥을 뒹굴어야 했다. 해주는 겁에 질려 도망쳤고 말수는 피투성이가 된 채 빗물 고인 바닥에 엎드렸다. 그때 압박붕대가 느슨해지며 옷 사이로 말순의 실체가 드러나려 했다. 야, 너 뭐야? 여자였어? 취객 하나가 눈을 가늘게 뜨며 다가오는 순간 어둠 속에서 오 선생이 나타났다. 오 선생은 우산을 내던지며 취객들을 쫓아버렸다. 그는 바닥에 쓰러진 말순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말순의 품속에서 학원 등록증이 떨어져 나왔다. 이상필이라는 이름 위로 핏방울이 번져 있었다. 다음 날 말순은 짐을 쌀 준비를 했다. 가짜 이름으로 학원을 다닌 것이 들통났으니 쫓겨나는 것은 시간 문제였다. 하지만 오 선생은 말순을 주간실로 불렀다. 그의 책상 위에는 말순이 밤마다 파지 뒷면에 적어두었던 습작 원고들이 놓여 있었다. 상필아. 아니 말순아. 이게 다 내가 쓴 거냐? 말순은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이름 속여서 학원 다닌 거 잘못했습니다. 그냥 공부가 너무 하고 싶어서 그랬는겨. 오 선생은 돋보기를 벗어 닦으며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문장이 비리고 쓰구나. 안동의 흙냄새도 나고 부산의 비린내도 나. 무엇보다 내 한이 글자마다 박혀 있어. 그는 서랍에서 원고지 한 뭉치를 꺼내 말순에게 내밀었다. 내달 신춘문예 공모가 있다. 이제 이상필 말고 이말순이라는 내 진짜 이름으로 써봐라. 내가 왜 남장을 해야 했는지, 왜 보리밥 속에 연필을 숨겨야 했는지 그 서러움을 문장으로 녹여내봐. 만약 당선되면 내가 내 정식 편집자가 되어주마. 말순의 눈에서 그동안 참아왔던 뜨거운 눈물이 터져나왔다. 안동에서 부직갱이를 휘두를 때도 부산에서 일기장이 타버릴 때도 보이지 않았던 눈물이었다. 선생님, 계집애가 쓴 글을 누가 읽어주겠는겨? 저는 그냥 상필이 이름 뒤에 숨어서 공부만 할 수 있어도 좋은데. 바보 같은 녀석. 진실한 글은 성별을 가리지 않는다. 내가 겪은 그 지독한 차별이 바로 너의 가장 날카로운 펜촉이 될 거야. 그날 밤부터 말수는 잠을 아예 자지 않았다. 몽당 연필은 이미 닳아 없어져 오 선생이 준 만연필을 쥐었다. 그녀는 원고지 첫 장에 제목을 적었다. 제목 이름 없는 꽃의 일기. 그것은 자신의 일대기이자 이 땅의 모든 후나미들을 위한 헌사였다. 낮에는 잡지사 바닥을 쓸고 밤에는 피를 토하듯 원고지를 채워갔다. 손가락에는 잉크가 문신처럼 박혔고 눈은 충혈되어 앞이 흐릿했지만 말순의 정신만은 서리발처럼 날카로웠다. 마침내 공모 마감일 말순은 자신의 이름 이말순 석자를 선명하게 적은 봉투를 우체국 통에 넣었다. 봉투를 넣는 순간 말순은 느꼈다. 이제 더 이상 남동생 상필의 이름 뒤에 숨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기적처럼 한 달 뒤 신문사로부터 연락이 왔다. 당선을 축하합니다. 이말순 씨. 15살 소년으로 살아야 했던 소녀, 안동의 부엌대기 말순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어린 나이에 신춘문예에 당선되는 순간이었다. 소식을 들은 잡지사 식구들은 환호했지만 말순은 조용히 창고로 들어가 낡은 압박붕대를 풀었다. 거울 속의 말순은 짧은 머리를 하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세상 그 무엇보다 당당한 여인의 것이었다. 그녀는 당선 통지서를 가슴에 품고 멀리 안동 하늘을 보며 중얼거렸다. 아버지 보셨는겨? 상필이 이름 안 빌려도 내 이름으로 세상이 나를 알아봅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하지만 성공의 기쁨도 잠시 신문에 난 말순의 이름과 사진을 보고 안동에서 분노한 아버지가 몽둥이를 들고 서울로 상경하고 있었다. 말순의 앞날에 다시 한번 거대한 먹구름이 들이우고 있었다. 신춘문예 당선 소식은 서울 종로 바닥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다. 안동 출신 10대 소녀 남장 사원으로 일하며 최연소 당선이라는 자극적인 표제는 신문 가판대를 장식했다.
잡지사 문학의 뜰 앞에는 기자들이 몰려들었고 오 선생은 허허 웃으며 말순의 어깨를 두드렸다. 말순은 생전 처음 입어보는 깨끗한 블라우스를 입고 카메라 앞에 섰다. 어색하게 빗어넘긴 짧은 머리 위로 플래시가 터졌다. 하지만 그 찬란한 빛 뒤편으로 짙은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었다. 2년. 이 망할 년이 어디라고 여우짓을 하고 있느냐. 잡지사 입구에서 들려온 익숙하고도 끔찍한 고함. 안동에서 첫 차를 타고 올라온 아버지 이판석이었다. 아버지는 술 냄새를 풀풀 풍기며 기자들을 밀치고 들어와 말순의 머리채를 잡아챘다.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된 현장에서 말순은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졌다. 아버지, 이게 무슨 짓입니까? 사람들 다 보는 데서. 사람들? 오냐 잘됐다. 2년이 가문을 팔아먹고 남의 집 사환 노릇이나 하며 기집애가 글자를 휘갈겨서 동네 망신을 다 시켰다. 조상님들 뵐 면목이 없어 내 서울까지 왔다. 아버지는 말순을 끌고 가려 했다. 오 선생과 편집자들이 말려보았지만 아버지는 내 자식 내 마음대로 하는데 남이 무슨 상관이냐며 몽둥이를 휘둘렀다. 말순은 입술을 깨물며 일어났다. 그녀의 눈에는 예전처럼 공포가 서려 있지 않았다. 대신 차디찬 냉소가 피어올랐다. 아버지, 가문 망신이 무서운 게 아니라 내 당선 상금이 탐나서 오신 거 아닙니까? 상필이 대학 입학금 모자란다 소문 다 들었는겨. 말순의 전곡을 찌르는 말에 아버지는 흠칫 놀라며 잠시 멈췄다. 하지만 이내 더 크게 소리를 질렀다. 오냐? 내가 사람이라면 내 동생 상필이가 서울에서 대학을 다녀야 가문이 사는데 그 돈을 내가 혼자 처먹으려고? 당장 상금 봉투 내놔. 그리고 짐 싸서 안동 내려가서 시집이나 가. 아버지는 말순의 주머니를 뒤져 상금 통장을 찾아내려 했다. 말순은 오 선생의 뒤로 몸을 숨겼다. 오 선생은 엄한 표정으로 서류 한 장을 내밀었다. 이보시오, 이판석 씨. 말순이는 이제 우리 잡지사의 정식 작가이자 직원입니다. 미성년자라 해도 본인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끌고 가는 것은 유괴나 다름없습니다. 법대로 하시겠습니까? 법? 천륜보다 높은 법이 어디 있단 말이냐? 이놈들이 내 딸년 머리를 다 버려놨구먼. 아버지는 잡지사 기물을 파손하며 난동을 부렸다. 결국 경찰이 출동했고 말순과 아버지는 종로경찰서 취조실에 나란히 앉게 되었다. 차가운 철제 의자에 앉은 말순은 건너편에서 씩씩거리는 아버지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아버지는 경찰 앞에서도 당당했다. 자식이 번 돈은 부모의 것이라는 논리였다. 그때 말순은 품 안에서 낡은 서류 뭉치를 꺼냈다. 그것은 그동안 그녀가 부산 가발 공장에서부터 서울 잡지사까지 일하며 송금했던 영수증. 더미와 아버지가 술기운에 보냈던 협박조의 편지들이었다. 경찰관님, 저는 지난 3년 동안 제 생활비 한 푼 안 쓰고 고향으로 돈을 보냈습니다. 제 동생 상필이 중학교, 고등학교 학비 다 제가 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제가 공부한다는 이유로 제 일기장을 불태우고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송금하는 기계로 살지 않겠습니다. 말순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그녀는 미리 준비해온 친권정지 및 독립선언서를 책상 위에 놓았다. 오 선생이 법조인 친구를 통해 미리 자문해준 서류였다. 아버지, 상금은 이미 잡지사 장학기금으로 기부했습니다. 제 손엔 한 푼도 없는겨. 상필이 등록금은 상필이가 알바를 하든 아버지가 땅을 팔든 알아서 하이소. 저는 이제 이씨 가문의 말순이가 아니라 대한민국 작가 이말순으로 살랍니다. 이 독한 년, 천벌을 받을 년. 아버지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말순을 때리려 했지만 경찰관들이 그를 제압했다. 아버지는 유치장으로 끌려가면서도 저주를 퍼부었다. 너는 이제 내 자식 아니다. 성도 바꾸고 이름도 바꿔라. 이 환양년아. 말순은 경찰서를 걸어 나왔다. 서울의 밤거리는 차가웠지만 속은 후련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텅 빈 것처럼 시렸다. 핏줄을 끊어낸다는 것은 자신의 살점을 도려내는 것과 같았다. 며칠 뒤 잡지사로 손님 한 명이 찾아왔다. 바로 남동생 상필이었다. 상필은 예전에 당당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초췌한 차림이었다. 그는 말순 앞에 무릎을 꿇었다. 누부야, 미안하다.
내 때문에 누부야가 고생한 거 다 안다. 근데 나 진짜 이번에 대학 못 가면 죽는다. 아버지가 땅까지 저당 잡혔는데 등록금이 모자란다 카대. 누부야 상금 기부한 거 거짓말이지? 제발. 한 번만 도와주면 안 되겠나? 상필의 눈물 섞인 애원을 보며 말수는 쓴웃음을 지었다. 이 아이는 여전히 자기가 세상의 중심인 줄 알았다. 누나가 깎아온 머리카락, 불타버린 일기장, 남장을 하고 두들겨 맞던 빗물. 고인 골목길의 고통은 상필에게는 그저 누나의 도리일 뿐이었다. 상필아, 내가 공부할 때 나는 미싱 돌렸고 내가 하얀 쌀밥 먹을 때 나는 보리밥 속에 연필 숨겼다. 이제 내 등록금은 내가 벌어라. 나도 이제 내 등록금 벌어야 하거든. 말수는 가방에서 10,000원짜리 한 장을 꺼내 상필의 주머니에 쑤셔 넣어주었다. 이게 내가 너한테 주는 마지막 용돈이다. 고향 내려가는 기차표 끊고 남은 돈으로 국밥이나 사 먹어라. 그리고 다시는 나 찾지 마라. 내 이름은 이제 이말순이지 상필이 누나가 아니다. 말수는 차갑게 돌아서 잡지사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뒤에서 상필이 소리를 지르며 울었지만 말수는 귀를 막았다. 그녀는 주간실 책상 앞에 앉아 원고지를 펼쳤다. 그리고 첫 문장을 적었다. 핏줄은 때로 족쇄가 되고 이름은 때로 감옥이 된다. 나는 오늘 그 감옥의 문을 부수고 나왔다. 그날 이후 말수는 매일 밤 피를 토하듯 글을 썼다. 가족이라는 거대한 벽을 넘어선 그녀의 문장은 더욱 날카롭고 단단해졌다. 독자들은 열광했고 말수는 명실상부한 시대의 아이콘으로 떠올랐다. 하지만 아버지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동네 사람들을 선동해 말순을 불효녀로 몰아세우는 진정서를 신문사에 보내기 시작했고 상필은 대학 입학에 실패한 뒤 엇나가기 시작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말순은 성공의 정점에서 다시 한번 거대한 도덕적 비난의 화살을 맞게 된다. 세상은 말순의 재능은 칭송하면서도 아버지를 고발한 폐륜아라는 꼬리표를 붙였다. 말순은 다시 한번 벼랑 끝에 섰다. 그녀는 결심했다. 이 모든 비난조차 문학으로 정면 돌파하겠노라고. 그녀는 자신의 자전적 소설 보리밥과 연필의 집필을 시작했다. 그것은 자신을 구박했던 부모와 세상을 향한 복수가 아닌 그 시대를 견뎌온 모든 딸들을 위한 위로의 기록이었다. 서울의 가을은 유독 짧았다. 신춘문예 당선 이후 말순이 잡지사 창고에서 피를 토하듯 써내려간 자전적 소설. 보리밥과 연필은 출간과 동시에 장안의 화제가 되었다. 서점 앞에는 책을 사려는 여공들과 학생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그들은 말순의 문장 속에서 자신의 서름을 발견했고 계집도 사람이다라는 외침에 함께 울었다. 하지만 성공의 단맛은 오래가지 않았다. 어느 날 아침 잡지사 문학의 뜰문을 거칠게 열고 들어온 것은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들이었다. 이말순 씨? 그리고 오주관님? 이 책 판매 중지 및 전량 회수 조치 내려졌습니다. 사회 미풍양속을 해치고 가부장적 질서를 부정하는 불온 서적이라는 판단입니다. 치안본부에서 나왔다는 사내는 차가운 공문을 책상 위에 던졌다. 말수는 멍하니 서 있었다. 자신의 인생을 갈아 넣은 문장들이 한낱 불온한 종이 뭉치로 전락하는 순간이었다. 오 선생이 항변했지만 사내들은 창고에 쌓인 책들을 무자비하게 트럭에 실었다. 내 인생이 불온합니까? 내가 겪은 가난과 차별이 사회를 해치는 기까? 말순의 떨리는 목소리에 사내는 비웃음을 흘렸다. 어린 계집애가 부모를 고발하고 동생을 외면하는 내용을 써서 애들 머리를 다 버려놨잖아. 이건 소설이 아니라 선동이야. 책은 순식간에 금서가 되었다. 하지만 사람들은 몰래 책을 복사해 돌려 읽기 시작했다. 말순의 일기는 지하에서 더 뜨겁게 타올랐다. 말순은 졸지의 위험한 작가라는 낙인이 찍힌 채 외부 출입을 자제해야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안동에서 전보 한 통이 날아왔다. 부친 위독, 급기향 요망. 말순은 전보를 구겨 쥐었다. 자신을 유치장에 쳐넣으려 했던 아버지, 일기장을 불태우고 환양년이라 저주했던 그 사람이 죽어간다는 소식이었다. 말순은 가지 않으려 했다. 아니, 갈 이유가 없다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하지만 그날 밤 말순은 꿈을 꿨다. 아궁이 앞에 앉아 연기를 마시며 글자를 쓰던 12
살해 자신과 그 뒤에서 몰래 10원짜리 지폐를 쥐어주던 어머니의 마른 손을. 말순은 결국 안동행 기차에 몸을 실었다. 화려한 작가 이말순이 아니라 도망치듯 떠났던 부엌대기 말순의 심정으로 고향 땅을 밟았다. 마을 입구에는 여전히 보리밭이 펼쳐져 있었지만 말순의 눈엔 그것이 거대한 감옥살 창처럼 보였다. 집 마당에 들어서자 곡소리가 들려왔다. 방 안에는 뼈만 남은 아버지가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곁을 지키던 어머니는 말순을 보자마자 오열하며 매달렸다. 말순아, 내 아버지 저러다 곧 가신다. 그래도 마지막 인사는 해야 안 되겠나. 내를 얼마나 기다렸는데. 말순은 아버지의 침상 머리맡에 앉았다. 한때 태산처럼 무섭던 아버지는 이제 한 줌의 재보다 가벼워 보였다. 아버지는 흐릿한 눈을 떠 말순을 바라보았다. 그의 손이 허공을 휘젓다 말순의 거친 손마디를 잡았다. 말순아. 아버지는 힘겹게 입을 뗐다. 말순은 아버지가 미안하다는 사과를 하길 바랐다. 아니, 차라리 끝까지 욕을 하며 저주해 주길 바랐다. 그래야 마음 편히 미워할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아버지의 입에서 나온 말은 말순의 가슴을 다시 한번 무너뜨렸다. 상필이 어째 사노. 그놈 대구서 소식 없더냐. 내가 돈 좀 보내줘라. 죽음의 문턱에서도 아버지는 딸의 안부가 아닌 아들 상필의 앞날만을 걱정하고 있었다. 말순의 눈에서 차가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이 사람은 끝까지 나를 인간으로 보지 않는구나. 나는 여전히 상필을 위한 소모품일 뿐이구나. 아버지, 끝까지 잔인하시네요. 제가 쓴 책이 금서가 되고 제가 폐류나 소리를 들어도 아버지 눈엔 상필이만 보이는교. 저도 아버지 자식입니다. 상필이랑 똑같이 아버지 씨받아 태어난 자식이란 말입니다. 말순의 외침에 아버지는 대답 대신 거친 숨만 몰아쉬다 이내 고개를 떨궜다. 공방대를 두드려대던 그 투박한 손이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이판석, 그의 생애 마지막 단어는 상필이었다. 장례식장은 쓸쓸했다. 상주인 상필은 대구에서 사고를 치고 유치장에 갇혀 나타나지도 않았다. 말순은 상복을 입고 손님들을 맞았다. 동네 사람들은 수군거렸다. 부모 고발한 불효녀가 잘도 나타났네. 글 좀 쓴다고 유세 떨더니 결국 부모 죽였구먼. 말순은 그들의 비난을 묵묵히 견뎠다. 그녀는 제사상 앞에 앉아 아버지가 평생 금기시했던 글을 썼다. 이번엔 소설이 아니었다. 아버지의 영정사진 뒤에 써내려간 마지막 편지였다. 아버지는 저를 한 번도 이름으로 불러주지 않으셨지만 저는 아버지가 주신 이 모진 고통 덕분에 작가가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제 일기장을 태우신 덕분에 제 문장은 더 뜨거워졌습니다. 이제 아버지를 용서하지 않으려 합니다. 용서 대신 아버지가 그토록 무시했던 제 글로 세상을 바꿔보겠습니다. 지켜보이소. 장례를 마치고 서울로 돌아가는 길 어머니는 말순의 손에 낡은 보자기 하나를 쥐어주었다. 이거 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내보고 꼭 전해주라 카더라. 무서워서 말은 못해도 내 신문 나온 거 보고 몰래 벽장 속에 숨겨두고 매일 닦던 거다. 보자기 안에는 말순의 신춘문예 당선 기사가 실린 신문. 뭉치와 말순이 부산에서 보냈던 첫 월급 봉투가 뜯기지도 않은 채 들어있었다. 아버지는 딸이 준 돈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보관해왔던 것이다. 말순은 기차 안에서 그 낡은 신문을 붙잡고 소리 없이 울었다. 미움보다 무서운 것이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고 차별보다 슬픈 것이 서툰 진심이었다. 하지만 말순은 알고 있었다. 이 돈과 신문이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는 것을.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말순은 잡지사로 달려갔다. 그리고 판매 금지된 자신의 책을 다시 인쇄하기 위해 인쇄소 반장들을 찾아다녔다. 반장님, 이거 다시 찍어주이소. 법이 막아도 사람들 가슴은 못 막습니다. 제가 감옥에 가더라도 이 책은 세상에 깔려야 합니다. 말순은 자신의 인쇄비를 대기 위해 당선 상금과 그동안 모은 돈을 모두 쏟아부었다. 그리고 소설의 서문에 새로운 문장을 추가했다. 나를 키운 것은 파라리 차별이었고 나를 완성한 것은 그 차별을 향한 거부였다. 부모의 죽음 앞에서도 나는 울지 않으려 한다. 나는 이제 개인의 딸이 아닌 시대의 목소리가 되기로 했기 때문이다.
말순의 소설은 다시 지하에서 퍼져나갔다. 금지된 베스트셀러는 대학가와 공단 지역을 휩쓸었고 여성들의 각성을 이끌어냈다. 정부는 당황했고 말순에 대한 체포영장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서대문 형무소의 찬 공기는 뼈를 깎는 듯 했다. 1970년대의 끝자락 유신 선포 이후 검열의 칼날은 더욱 날카로워졌고 말순의 소설 보리밥과 연필은 그 칼날의 첫 번째 제물이 되었다. 말순은 사회질서 교란과 불온 선동이라는 거창한 죄목을 뒤집어 쓴 채 0.7평 남짓한 독방에 갇혔다. 이봐 이말순. 반성문 한 장이면 나갈 수 있어. 계집애가 무슨 정치를 한다고 이 고생이야? 그냥 잘못했습니다 한마디 쓰고 안동 가서 조용히 시집이나 가라고. 취조실의 형사는 담배 연기를 말순의 얼굴에 내뿜으며 비아냥거렸다. 하지만 말순은 초점 없는 눈으로 벽면의 시계만 바라보았다. 그녀의 손톱 밑에는 이미 몇 차례의 고문으로 피멍이 들어있었고 입술은 터져 비릿한 피냄새가 났다. 형사님, 제 글이 불온한 게 아니라 제 인생이 불온했던 겁니다. 가난하게 태어나 차별받고 자란 게 죄라면 대한민국 모든 딸들이 다 죄인 아입니다. 저는 반성할 게 없는겨. 반성은 제가 아니라 이 세상을 이렇게 만든 사람들이 해야지에. 말순의 목소리는 갈라졌지만 단호했다. 결국 그녀는 다시 독방으로 던져졌다. 펜도 종이도 허락되지 않는 암흑 속에서 말순은 미쳐버릴 것 같은 고독과 싸워야 했다. 하지만 말순은 포기하지 않았다. 한편 담장 밖 세상은 말순의 구속 소식으로 들끓기 시작했다. 말순과 함께 가발 공장에서 미싱을 돌리던 언니들, 야학에서 촛불을 밝히던 여공들, 그리고 말순의 소설을 몰래 숨겨 읽던 여대생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이말순을 석방하라. 계집의 목소리를 막지 마라. 구로공단의 여공들은 작업복 차림으로 스크럼을 짰다. 그들의 손에는 말순의 소설에서 발췌한 문장들이 적힌 플래카드가 들려 있었다.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우리에게도 이름을 달라. 말순이 쏘아 올린 작은 공이 거대한 해일이 되어 정권을 압박하기 시작했다. 사건은 외신 기자들에게까지 알려졌다. 한국의 어린 여성 작가, 인권과 자유를 위해 펜을 들다라는 기사가 전 세계로 타전되었다. 당황한 정부는 말순을 회유하기 위해 남동생 상필을 이용하기로 했다. 면회실 유리병 너머로 나타난 상필은 몰라보게 수척해져 있었다. 그는 울먹이며 말순에게 호소했다. 누구야? 제발 반성문 좀 써라. 아버지 돌아가시고 내 혼자 어째 살랐고 이러나. 누부야가 계속 여기 있으면 내 취직도 안 되고 집안 망신이다 카대. 제발. 내를 봐서라도 한 번만 굽혀주면 안 되겠나? 상필은 여전히 누나의 고통보다 자신의 안위를 먼저 걱정했다. 말순은 차가운 눈으로 동생을 바라보았다. 상필아, 내 눈엔 여전히 내 앞날만 보이제? 내 뒤에 서 있는 수천 명의 말순이들은 안 보이나? 내가 여기서 반성문을 쓰는 순간 그 사람들의 희망도 다 죽는 거다. 이제 너를 위해서 사는 이말순은 죽었다. 가라. 다시는 오지 마라. 상필은 소리를 지르며 유리창을 두드렸지만 말순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감방으로 향했다. 그녀의 발걸음엔 망설임이 없었다. 구속 100일째 되는 날 국내외의 거센 압박에 못 이겨 정부는 말순을 형 집행정지로 석방하기로 했다. 감옥 문이 열리고 말순이 걸어 나올 때 정문 앞은 수천 명의 시민들로 가득 찼다. 그들은 말순의 이름을 연호했다. 이말순, 이말순, 이말순. 말순은 눈부신 햇살 아래 잠시 눈을 감았다. 그녀의 손은 고문과 노동으로 망가져 있었지만 그 손에는 세상 그 무엇보다 강력한 펜의 힘이 쥐어 있었다. 말순은 마이크 앞에 섰다. 그리고 수많은 군중을 향해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다. 여러분, 저는 감옥 안에서 밥풀로 글을 썼습니다. 종이가 없어도 펜이 없어도 우리는 써야 합니다. 우리의 이름을 뺏으려 하는 세상에 맞서 우리는 끝까지 우리의 사연을 기록해야 합니다. 제가 쓴 것은 소설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군중 속에서 여공들이 울음을 터뜨렸다. 그날 밤 말순은 잡지사 문학의 뜰로 돌아와 오 선생과 마주 앉았다. 오 선생은 아무 말 없이 말순의 거친 손을 잡아주었다. 말순아, 고생 많았다.
이제 내 문장은 비로소 강철이 되었구나. 말수는 책상 위에 놓인 새 원고지를 보았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보리밥 속에 연필을 숨기지 않아도 되었다. 그녀는 당당히 만년필을 잉크병에 적셨다. 그리고 새로운 연재 소설의 제목을 적었다. 제목 아들과 딸 그리고 우리들의 이름. 그것은 자신과 상필의 이야기를 넘어 이 땅의 모든 차별받는 자들을 위한 거대한 장례식이자 부활의 선언이었다. 말순의 소설은 다음 날부터 전 국민의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들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고향에서 어머니가 위독하다는 소식과 함께 상필이 도박빚에 몰려 말순의 저작권을 몰래 팔아넘기려 한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진다. 말순은 다시 한번 가족이라는 가장 아픈 적과 마주해야 했다. 서대문 형무소의 차가운 벽을 넘어 세상 밖으로 나온 말순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찬란한 영광만이 아니었다. 석방의 기쁨이 채 가시기도 전 잡지사 문학의 뜰로 들이닥친 사채업자들은 말순의 눈앞에 믿기지 않는 서류 한 장을 내밀었다. 이게 뭡니까? 저작권 양도 각서라니요? 말순의 목소리가 파르르 떨렸다. 서류에는 말순의 인감 도장과 함께 삐뚤빼뚤하지만 익숙한 글씨체로 이상필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상필이 누나의 옥중 뒷바라지를 핑계로 집안의 인감을 훔쳐 말순의 차기작, 연재권과 이미 출간된 소설들의 인쇄를 담보로 거액의 도박 빚을 끌어다 쓴 것이었다. 상필아, 내가 사람이냐? 내가 감방에서 밥풀로 글을 쓸 때 너는 내 피 같은 문장을 팔아 처먹었단 말이냐? 말순은 잡지사 구석에서 술 냄새를 풍기며 웅크리고 있던 상필의 멱살을 잡았다. 상필은 초점 없는 눈으로 중얼거렸다. 누부야, 미안하다. 내도 한탕에서 누부야 호강시켜 주려다 그랬다. 누부야는 글만 쓰면 돈이 굴러 들어오지 않나? 동생 한 번만 살려주면 안 되겠나? 상필의 뻔뻔한 대답에 말순은 허탈한 웃음을 터뜨렸다. 평생을 아들이라는 이유로 모든 것을 누려온 자의 밑도 끝도 없는 탐욕. 말순은 그 자리에서 상필의 뺨을 세차게 내리쳤다. 그것은 지난 20여 년간 쌓여온 차별과 멸시에 대한 첫 번째 물리적 저항이었다. 그때 안동에서 다급한 연락이 왔다. 어머니가 위독하다는 소식이었다. 말순은 배신의 상처를 안은 채 다시 고향으로 향했다. 안동역에 내리자마자 달려간 기와집 안방에는 평생을 아들 귀남 상필의 그림자로 살며 남편의 매질과 시집살이를 견뎌온 어머니가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말순아, 왔나? 어머니의 손은 마른 나뭇가지처럼 가늘었다. 말순은 어머니의 손을 잡고 오열했다. 어무이, 나 여기 있는겨. 말순이 왔는겨. 어머니는 힘겹게 고개를 저으며 머리맡에 있던 낡은 오동나무 상자 하나를 가리켰다. 이거, 내 아버지가 죽어도 열지 말라 하던 거다. 근데 내는 이제 눈을 못 감겠다. 말순아, 내 인생이 와 그리 모질었는지 이 안에 다 들어있다. 어머니는 그 말을 마지막으로 평생의 한을 품은 채 눈을 감으셨다. 말순은 통곡하며 어머니의 시신을 안았다. 장례를 치르는 내내 상필은 나타나지 않았다. 빚쟁이들에게 쫓겨 어머니의 마지막 길조차 외면한 것이었다. 장례가 끝난 뒤 홀로 남은 빈방에서 말순은 오동나무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누렇게 변색된 서류 뭉치와 낡은 은비녀 하나, 그리고 낯선 이름이 적힌 입양 서류가 들어있었다. 말순은 서류를 읽어내려가다 숨이 멎는 듯한 충격에 빠졌다. 19XX 년 X월 X1. 안동 이씨 가문의 종손 이판석, 아들이 귀한 집안의 대를 잇기 위해 먼 친척에 갓 태어난 아들을 입양함. 같은 날 태어난 친딸 말순과 쌍둥이로 위장하여 호적에 올림. 상필은 말순의 친동생이 아니었다. 아들을 낳지 못한 아버지가 문중의 눈치를 보느라 말순이 태어난 날 어디선가 데려온 아이였던 것이다. 아버지는 이 비밀을 감추기 위해 말순을 더욱 구박했고 가짜 아들인 상필을 진짜처럼 만들기 위해 말순의 인생을 제물로 바쳤던 것이었다. 말순은 실성한 사람처럼 웃음을 터뜨렸다. 쌍둥이? 우리가 쌍둥이라고? 아버지는 남의 집 자식을 기둥 세우려고 내 인생을 짓밟았단 말입니까? 말순은 상자 밑바닥에 깔린 또 다른 종이 한 장을 발견했다.
그것은 말순의 생모, 즉 이씨 가문의 며느리가 남긴 혈서였다. 내 딸 말순아, 미안하다. 내 아버지가 아들을 들여오는 조건으로 너를 살려두기로 했다. 너는 이 집안의 종이 아니라 이 집안의 유일한 주인이다. 모든 의문이 풀렸다. 왜 아버지가 그토록 말순의 공부를 방해했는지, 왜 상필의 성공에 목을 맸는지. 그것은 지독한 남존여비 사상을 넘어 가짜를 진짜로 둔갑시키기 위한 비겁한 공작이었다. 말순은 어머니가 남긴 상자를 들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눈에는 이제 슬픔이 아닌 서슬퍼런 복수심과 정의감이 불타올랐다. 서울로 돌아온 말순은 곧장 변호사를 찾아갔다. 상필이 팔아넘긴 저작권 각서는 원인 무효였다. 상필은 친동생도 아닐 뿐더러 타인의 인감을 도용한 범죄자였다. 말순은 상필을 사문서 위조 및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누구야? 진짜 이럴 기가. 우리가 한배에서 나온 쌍둥이 아이가. 유치장 창살 너머로 상필이 악을 썼다. 말순은 조용히 입양 서류 복사본을 창살 틈으로 밀어넣었다. 서류를 확인한 상필의 얼굴이 잿빛으로 변했다. 상필아, 아니. 이름도 모르는 남의 집 자식아. 너랑 나는 피 한 방울 안 섞였다. 너를 기둥으로 만들려고 내 일기장을 태운 아버지도 죽었고 너를 위해 보리밥만 먹던 어머니도 죽었다. 이제 남은 건 작가 이말순뿐이다. 말순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법원을 나섰다. 그녀는 곧장 잡지사로 달려가 펜을 들었다. 20년 전 아궁이 앞에서 나뭇가지로 글자를 쓰던 12살 소녀가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얻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연재 중이던 소설의 내용을 전면 수정했다. 이제 소설은 단순히 가난한 여공의 이야기가 아니었다. 가부장제라는 거대한 거짓말이 한 인간의 영혼을 어떻게 파괴하려 했는지, 그리고 그 거짓을 뚫고 나온 진실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폭로하는 가짜 아들과 진짜 딸의 지필이 시작되었다. 전국은 다시 한번 뒤집어졌다. 후나미로 불리던 이 땅의 수많은 딸들은 말순의 폭로에 경악했고 동시에 뜨거운 연대를 보냈다. 말순은 더 이상 숨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이름을 찾았고 자신의 인생을 찾았다. 하지만 상필의 친부모가 나타나 말순에게 유산 상속 소송을 제기하고 상필이 감옥 안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다는 소식이 들려오며 말순은 마지막 인간적인 시험대에 오르게 된다. 서울의 겨울은 날카로운 메스처럼 도시의 살점을 파고들었다. 잡지사 문학의 뜰 창가에 앉은 말순은 돋보기를 고쳤으며 원고지 위에 펜촉을 굴렸다. 그녀의 신작 가짜 아들과 진짜 딸은 연재될 때마다 전국 신문 가판대를 매진시켰고 독자들은 가부장제라는 거대한 사기극에 경악했다. 그때 경찰서에서 다급한 연락이 왔다. 사문서 위조와 사기 혐의로 구속 수사 중이던 상필이 유치장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해 인근 병원 응급실로 실려갔다는 소식이었다. 말순은 펜을 내려놓았다. 심장이 차갑게 식는 기분이었다. 그녀는 병원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창밖의 진눈깨비를 바라보았다. 안동의 추운 겨울, 보리밥 한 덩이를 나눠 먹던 어린 시절의 기억이 환상처럼 스쳐 지나갔다. 피는 섞이지 않았어도 전내가 가시지 않은 핏덩이 때부터 함께 자란 20년의 세월은 지독한 독처럼 말순의 혈관 속에 퍼져 있었다. 응급실 침대에 누운 상필은 안쓰러울 정도로 수척해져 있었다. 목에는 시퍼런 멍자국이 선명했고 산소호흡기에 의지한 채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말순을 발견한 상필이 흐릿한 눈을 떴다. 누구야? 미안타. 내는 갈 데가 없어서. 상필의 목소리는 쇳소리가 났다. 입양 서류가 공개된 후 상필은 집안의 기둥에서 하루아침에 남의 자식으로 전락했다. 문중 사람들은 그를 가문에서 제명했고 그가 저지른 빚잔치는 오롯이 그가 감당해야 할 짐이 되었다. 아들이라는 권력 뒤에 숨어 살던 나약한 인간은 그 권력이 사라지자마자 무참히 무너져 내린 것이었다. 말순은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상필의 거친 손을 내려다보았다. 한때 아버지가 꿀물을 타먹이며 귀하게 여겼던 그 손은 이제 도박과 술로 찌든 패배자의 손일 뿐이었다. 상필아, 너는 아버지가 만든 가짜 기둥이었고 나는 그 기둥을 세우기 위해 버려진 진짜 주춧돌이었다. 너를 미워하는 게 내 평생의 숙제였는데
이렇게 누워있는 너를 보니 내 마음이 와 이리 시린지 모르겠다. 말순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상필의 손등으로 떨어졌다. 그것은 용서가 아니었다. 그것은 차별과 욕망이 만들어낸 비극 속에서 함께 일그러져 버린 두 영혼에 대한 처절한 애도였다. 그때 병실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잡지사 오 선생이 숨가쁘게 뛰어들어왔다. 그의 손에는 국제전보 한 통이 들려 있었다. 말순아, 이말순 작가. 프랑스에서 연락이 왔다. 내 소설 보리밥과 연필이 유럽에서 번역 출간된 뒤 세계 문학상 최종 후보에 올랐단다. 대한민국 작가로서는 처음이야. 병실 안에 무거운 공기가 순식간에 요동쳤다. 안동의 부엌대기, 부산의 가발 공장 여공, 서울의 남장 사원. 이름도 없이 사라질 뻔했던 말순이라는 이름이 세계 문학의 정점에 우뚝 서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말순은 환호하지 않았다. 그녀는 산소호흡기를 낀 채 신음하는 상필과 국제전보를 번갈아 보았다. 영광은 너무나 눈부셨고 현실은 너무나 남루했다. 선생님, 세계적인 작가가 되면 뭐합니까? 내 뿌리가 이렇게 썩어 문드러졌는데. 내 동생은 지금 죽어가는데. 말순아, 상필이는 내가 짊어질 짐이 아니다. 내 문장이 그 짐을 대신 지고 세상을 깨우고 있잖니. 내가 여기서 무너지면 너를 보며 희망을 품는 수만 명의 말순이들은 누가 지키겠어? 오 선생의 단호한 말에 말순은 정신이 번쩍 들었다. 그녀는 상필의 병원비와 합의금을 대신 지불해 주기로 했다. 하지만 그것이 마지막이었다. 혈육의 정을 끊는 대신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도리만 남겨두기로 한 것이다. 상필아, 살아라. 살아서 내가 저지른 죗값을 다 치르고 그 다음엔 이상필이 아니라 내 진짜 이름을 찾아라. 나도 이제 누나라는 껍데기를 벗고 내 길을 가련다. 말순은 병실을 나왔다. 등 뒤에서 상필이 짐승처럼 울부짖었지만 그녀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한 달 뒤 말순은 프랑스 파리의 화려한 시상식장에 섰다. 수천 명의 외국인 귀빈들 앞에서 그녀는 개량 한복을 입고 단상에 올랐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고 그녀의 이름 LEMAL-SON이 장내를 울렸다. 말순은 미리 준비한 원고를 덮었다. 그리고 한국말로 천천히 입을 뗐다. 통역사의 목소리가 뒤를 이었다. 저는 아주 작은 마을의 부엌대기였습니다. 제 아버지는 제 일기장을 불태웠고 제 동생은 제 이름을 팔아 도박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이 태운 재 속에서 단어들을 주워 모았습니다. 보리밥 속에 숨겼던 몽당 연필이 저를 여기까지 데려왔습니다. 말순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그녀는 객석에 앉은 전 세계의 독자들을 향해 인자하지만 강인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이 상은 제가 받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이름을 갖지 못한 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이 땅의 모든 딸들, 차별 속에서도 들꽃처럼 피어난 모든 여성 노동자들. 그들의 눈물에 바치는 헌사입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아들과 딸이 아닌 오직 저 자신의 이름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기립박수가 쏟아졌다. 파리의 밤하늘 아래 말순은 안동의 그 차가웠던 새벽 공기를 떠올렸다. 그리고 가슴 속 보따리에서 낡은 몽당 연필 한 자루를 꺼내 무대 위에 올려두었다. 성공의 정점에 선 그녀였지만 말순은 알고 있었다. 고향으로 돌아가면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필의 빚과 자신을 시기하는 문단의 시선, 그리고 끊임없이 자신을 옥죄려 하는 구시대의 망령들이 기다리고 있음을. 하지만 이제 말순은 무섭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자신의 성을 건축했고 그 성벽은 잉크보다 진한 진실로 무장되어 있었다. 시상식을 마치고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말순은 새로운 원고지의 첫 장을 넘겼다. 그리고 대망의 최종장을 위한 제목을 적었다. 제목 다시 피는 꽃, 이름 있는 우리들. 그것은 자신의 인생을 갈무리하는 마침표이자 새로운 세대를 향한 희망의 느낌표였다. 백발이 성성해진 말순은 이제 안동의 퇴락한 기와집이 아닌 북한산 자락이 내려다 보이는 고즈넉한 서재에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는 눈부신 햇살이 쏟아졌고 책상 위에는 전 세계 언어로 번역된 그녀의 소설들이 훈장처럼 놓여 있었다. 사람들은 그녀를 시대의 어머니,
문학의 거인이라 불렀지만 말수는 여전히 자신을 보리밥 속에 연필을 숨기던 12살 소녀로 기억했다. 말수는 평생 모은 인세와 재산을 털어 이말순 문학재단을 설립했다. 공부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 공장으로 가야 하는 소녀들, 자신의 이름을 찾지 못한 채 가부장제의 그늘에 갇힌 여성 작가들을 위한 안식처였다. 재단 건물의 머릿돌에는 그녀가 직접 쓴 문장이 새겨졌다. 꽃은 이름을 불러줄 때 피어나고 사람은 이름을 스스로 지을 때 완성된다. 그러던 어느 날 재단 사무실로 중년의 사내 한 명이 찾아왔다. 그는 낡은 가방을 소중히 안고 말순의 집무실 문을 두드렸다. 선생님, 아니 고모님, 저 상필이 아들 진우입니다. 말순의 손에 쥐어있던 만년필이 멈췄다. 상필, 30년 전 병원에서 마지막으로 본 이후 소식이 끊겼던 이름. 상필은 그 후 지방을 전전하며 막노동과 행상으로 생계를 이어가다 몇 년 전 간암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했다. 진우는 상필이 남긴 유품이라며 낡은 보자기 뭉치를 내놓았다. 그 안에는 말순이 상필의 병원비를 대주며 쥐어주었던 그 10,000원짜리 지폐 한 장이 코팅된 채 들어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수백 장에 달하는 필사 노트가 놓여 있었다. 말순은 떨리는 손으로 노트를 넘겼다. 그 안에는 상필의 투박한 글씨로 말순이 쓴 모든 소설이 한자 한자 정성껏 옮겨 적혀 있었다. 노트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상필이 죽기 직전 남긴 짧은 유서가 적혀 있었다. 누부야, 아니 이말순 작가님. 평생 누부야의 빛을 가리고 살았던 그림자가 이제야 사죄를 올립니다. 누부야의 글을 베꼈으며 비로소 알았습니다. 누부야가 아궁이 앞에서 태웠던 것이 일기장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었다는 것을. 이 노트가 누부야의 문학관 구석에라도 놓일 수 있다면 죽어서도 누부야의 발치를 지키는 주춧돌이 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리고 존경합니다. 말수는 필사 노트를 가슴에 품고 창밖을 보았다. 증오와 원망으로 가득 찼던 70년의 세월이 눈물 한 방울에 씻겨 내려가는 기분이었다. 가짜 아들로 태어나 가짜 인생을 살아야 했던 상필 역시 시대가 만든 또 다른 피해자였음을 말수는 이제야 비로소 온전히 받아들였다. 진우야, 고생 많았다. 내 아버지가 남긴 이 노트는 우리 문학관에서 가장 소중한 자리에 전시될 거다. 가짜가 진짜를 이해하기 위해 바친 참회의 기록으로 말이다. 며칠 뒤 말수는 문학관 개관식을 가졌다. 그곳에는 이제 백발이 된 가발 공장의 언니들, 야학에서 함께 공부했던 제자들, 그리고 말순의 글을 읽고 자라난 젊은 여성들이 구름처럼 모여들었다. 말수는 단상에 올랐다. 그녀의 손에는 더 이상 몽당 연필이 아닌 세상을 바꾸는 위대한 거장의 펜이 들려 있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 후나미로 서지 않았습니다. 저는 상필의 누나도 이씨 가문의 딸도 아닙니다. 저는 오직 제 이름 이말순으로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말순은 청중 속에 섞여 있는 어린 소녀들을 한 명씩 눈으로 쫓았다. 제 소설 속의 보리밥은 가난이었지만 그 속에 숨겼던 연필은 희망이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아무것도 숨기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의 이름은 그 자체로 빛나는 보석입니다. 마음껏 쓰고 마음껏 외치고 마음껏 피어나십시오. 이 숲은 이제 여러분의 것입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북한산 자락을 울렸다. 말수는 연설을 마치고 문학관 뒤편에 조성된 작은 숲길을 걸었다. 그곳엔 그녀가 직접 심은 수천 그루의 들꽃들이 저마다의 이름을 뽐내며 피어 있었다. 말수는 주머니에서 낡은 수첩을 꺼내 마지막 문장을 적었다. 이름 없는 꽃은 없다. 다만 우리가 이름을 불러주지 않았을 뿐이다. 나는 이제 펜을 놓는다. 하지만 내가 남긴 문장들은 수만 명의 말순이들의 가슴 속에서 영원히 지지 않는 꽃으로 피어날 것이다. 말수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안동의 그 어두운 아궁이 연기도, 부산의 비릿한 바닷바람도, 서울의 차가운 유치장, 바닥도 이제는 모두 따스한 햇살이 되어 그녀의 어깨를 감싸고 있었다. 70년 전 보리밥 속에 연필을 숨기던 12살 소녀는 이제 대한민국이 가장 사랑하는 이름 있는 꽃이 되어 영원한 안식에 들 준비를 마쳤다. 그녀의 뒷모습은 지는 노을보다 찬란했고 그녀가 남긴 길은 후대의 꽃들이 피어날 비옥한 토양이 되었다. 이름 없는 꽃 말순.
그녀의 대서사시는 여기서 끝이 나지만 그녀가 피워낸 이름 있는 꽃들의 숲은 영원히 지지 않을 것이다.